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 2월 7일. 트레이드 데드라인이 약 2시간 반가량 지난 7시 30분입니다. 네, 저는 오늘 지난밤 10시부터 오늘 새벽 5시까지 논스톱 라방을 하고 스튜디오에서 한 2시간 정도 자고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그 초췌한 몰골이 이 정도까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네, 시청에 좀 방해가 된다면 죄송하지만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네, 집에 못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트레이드 데드라인 트레이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결국에는 초반에 루카와 AD의 트레이드로 팡 터뜨렸고 디에런 팍스 그 다음에 마크 윌리엄스를 또 레이커스가 영입을 했고요. 여기에 지미 버틀러도 골든스테이트로 갔습니다. 또 브랜든 잉그램, 크리스 미들턴, 카일 쿠즈마 등등 팀을 대표하거나 혹은 2, 3옵션 선수들이 트레이드 마감일 직전이 아니라 그 하루 전에 빵빵 이정을 하면서 트레이드 데드라인에는 그렇게 많은 움직임이 있지는 않았어요. 자, 하지만 그래도 아무리 소소한 트레이드라 하더라도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 싶어서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에 일어났던 트레이드를 싹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일단 마이애미 히트와 토론토 랩터스입니다. 자, 마이애미는 데이비온 미첼을 받는 조건이고요. 그리고 토론토는 PJ 터커와 그리고 2026년 2라운드 픽 그리고 현금을 받아오는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되면서 PJ 터커는 2000년대와 2010년대, 2020년대 전부 다 토론토에서 뛸 수 있는 그런 좀 기이한 인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토론토가 웨이브를 한다면 PJ 터커가 랩터스 유니폼을 입을 기회가 없겠습니다만은 이미 2000년대에 뛰었고요. 2010년대도 뛰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토론토로 오게 됐는데 진짜 인연이 좀 질기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데이비온 미첼 같은 경우에는 자말 쉐드라는 선수에게 밀렸습니다. 이 자말 쉐드라는 선수가 프레드 밴블릿의 제림이라고 불릴 정도로 프레드 밴블릿과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신체 조건도 똑같고 백넘버도 23번이고 체구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3점을 데이비온 미첼보다 더 잘 넣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데이비온 미첼이 토론토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마이애미로 떠나게 됐습니다. 미첼 같은 경우에는 세크라멘토 킹스에서 뛰었죠. 하지만 빼어난 수비력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공격력의 발목이 잡혔고 토론토에서도 뭐 활약 자체는 쏠쏠했습니다만은 자말 쉐드라는 이 데이비온 미첼보다 더 싸고 또 더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선수가 있다 보니까 자리를 뺏겼다고 볼 수가 있겠죠. 저는 PJ 터커가 웨이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PJ 터커 같은 경우에는 2006-2007 시즌 벌써 뭐 20년이 다 돼갑니다. 이때 랩터스에서 뛰었었고 16-17 시즌 그로부터 10년 뒤였죠. 16-17 시즌 때도 랩터스 유니폼을 입고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토론토로 가게 됐는데 과연 PJ 터커가 한 게임이라도 뛸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면에 이 데이비온 미첼 같은 경우에는 자말 쉐드라는 선수에게 좀 밀린 감이 있고 그 다음에 커리어 내내 수비는 괜찮았는데 공격은 별로였어요. 그리고 내년에 RFA로 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인 자유계약 선수로 풀리게 되는데 이 토론토의 뭐 미래 계획에는 없는 선수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물론 트레이드로 영입한 브랜든 잉그램 또 야코 퍼들이라는 선수가 있긴 하지만 사실 뭐 랩터스가 굳이 데이비온 미첼을 또 RFA로 풀리는 이 선수를 잡을 필요는 없기 때문에 2라운드 픽이라도 받고 팔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미러키 벅스에서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간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인데 제가 이 선수 카일 쿠즈마와 또 크리스 미들턴의 트레이드 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어요. 이 친구는 완전히 위스콘신주 미러키의 로컬보이다. 미러키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대학도 위스콘신 미러키라는 대학을 나왔고 그래서 미러키 팬들이 굉장히 반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 없었습니다. 가차없이 샌안토니오 스퍼스로 다시 트레이드가 됐는데 샌안토니오는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와 현금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미러키는 뭐 굳이 패트릭 볼드윈 주니어의 그 연봉까지 받아오면서 팀 샐러리를 더욱더 키우면서 이 친구를 쓸 필요가 없다는 판단 아래 그렇게 거래가 됐고요. 그 다음에 샬럿 호네츠와 피닉스 선즈가 딜을 단행했습니다. 자, 샬럿이 유스타프 너키치와 2026년 1라운드 픽을 줬습니다. 아니, 너키치 가는데 왜 1라운드 픽을 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늘 제가 강조를 하듯이 유스타프 너키치 같은 이런 셀러리 덤프 그 다음에 악성 계약의 선수들은 반드시 픽을 붙여줘야 됩니다. 그래야 거래가 되죠. 왜냐하면 받는 입장에서 너키치 처리해 줄 테니까 픽 하나 갖고 와봐. 1라운드 픽 아니면 2라운드 픽 뭐 한 서너 장 줘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소위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폭탄을 처리하는 대가로 그냥 뭐 스타벅스 쿠폰 주는 거죠. 자, 그리고 피닉스는 코디 마틴과 바실리에 미치치 그리고 2026년 2라운드 픽을 가져왔습니다. 1라운드 픽을 줬기 때문에 2라운드 픽을 또 받아오는 게 사실은 뭐 대부분 이제 거래의 그런 뭐 질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코디 마틴은 케일러 마틴보다는 실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코디 마틴도 너무 많이 아파요. 바실리에 미치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활약이 괜찮았는데 올 시즌은 더 느려졌고 실책이 너무 많습니다. ATR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피닉스 입장에서 코디 마틴과 바실리에 미치치가 너무 좋아서 이 친구들을 영입했다기보다는 유서프 너키치를 내보내는 조건입니다. 너키치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 부데놀저 감독과도 뭐 이미 완전히 돌아선 사이고, 그리고 닉 리차즈를 영입하면서 유서프 너키치가 뛸 자리가 없었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졌지만 이 선수들이 가서 뭐 엄청난 활약을 펼치기는 쉽지 않고, 그래도 유서프 너키치는 지금 마크 윌리엄스나 혹은 닉 리차즈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도 유의미한 시간을 뛸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란타와 클리블랜드의 이 딜입니다. 이게 참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가장 큰 빅딜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이번 데드라인에는 아주 큰 움직임이 없었는데 클리블랜드가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애틀란타에서 평균 20점 가까이 넣고 있던 디안드레 헌터를 영입을 했고요. 애틀란타는 그 대가로 캐리스 르버트 그리고 조지 니앙 2라운드 픽 3장 그리고 픽스와 2장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 딜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클리블랜드 3번 포지션이 제일 약해요. 아이작 오코로, 뭐 딘 웨이드, 뭐 그다음 맥스 스트러스까지 있습니다만 전부 다 사이즈가 작거나 아니면 자주 다치거나, 그 다음에 또 아이작 오코로처럼 다치고 공격이 구리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캐리스 르버트도 3번을 볼 수 있지만 르버트의 올 시즌 활약상이 너무 좋지 않아요. 그리고 르버트가 너무 얇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3번을 볼 수 없어요. 딘 웨이드는 뭐 한 경기 뛰면 한 경기 쉬어야 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포지션에 대한 엄청난 열망이 있었죠. 특히 보스턴 셀틱스와의 경기에서도 3번 포지션에 대한 약점이 주야창천 드러났거든요. 제일런 브라운에게 털리고, 그 다음에 도노반 미첼, 데리어스 갈랜드가 워낙 사이즈가 작다 보니까 그런 사이즈를 보완할 수 있는 3번의 존재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어요. 디안드레 헌터 최적임자죠. 물론 헌터도 굉장히 많이 다치는 선수입니다. 틈만 나면 아야 해요. 그런데 올 시즌은 건강을 유지하고 있고 또 워낙 지금 3점의 감이 좋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정말 잘 데려온 선수라 볼 수가 있죠. 자, 반면에 애틀란타는 디안드레 헌터가 좋은 선수긴 하지만 제일런 존슨, 뭐 그다음에 자카리 리사시에 이런 선수들이 들어오면서 헌터의 뭐 자리가 좁아졌다기보다는 헌터의 이런 계약 상황과 또 헌터의 존재감이 좀 애매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디안드레 헌터의 트레이드를 알아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디안드레 헌터를 내보내게 됐습니다. 또 제일런 존슨이 쓰러지면서 지금 애틀란타는 약간 이번 시즌 포기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래서 디안드레 헌터를 내보내는 대가로 르버트와 니앙을 데려왔지만 이럴 때 2라운드 픽이라도 챙기자, 이런 마인드였던 거죠. 자, 애틀란타는 그런데 이대로 하게 되면 40세를 다시 넘게 되는데,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3의 팀이 애틀란타의 저 선수들에 대한 연봉을 떠안거나 아니면 추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나중에 뭐 보그다노비치가 떠나긴 했습니다만 일단 전체적인 페이롤은 높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애틀란타의 저 픽 스왑 2장을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도노반 미첼 트레이드 때 유타에게 내줬던 2026년 그리고 2028년 1라운드 픽 스왑에 또 스왑을 얹은 그런 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픽 스왑 권리를 애틀란타에게 보냈는데 사실은 큰 자산이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26년과 2028년에 뭐 애틀란타가 유타 재즈보다 성적이 뭐 나쁠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저 픽 스왑 2장은 딱히 뭐 큰 그런 유효성이 없다고 보고요. 2라운드 픽 3장을 받아온 게 뭐 중요하겠죠. 네, 최근 들어서는 또 2라운드 픽이 굉장히 또 큰 그런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일단 2라운드 픽 3장, 픽 스왑 2장을 받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픽 스왑은 빼고 2라운드 픽 3장에 그 다음에 르버트와 니앙을 보낸 셈이 됐죠. 그쵸? 네, 르버트는 못하고 니앙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네, 그래도 클리블랜드가 르버트와 니앙을 2라운드 픽 3장에 보내면서 디안드레 헌터라는 3번의 최적임자를 데려왔고, 그리고 사치셀 라인 아래로 클리블랜드가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꼭 먹고 알 먹고죠. 네, 마당 쓸고 돈 줄 겁니다. 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자, 그렇기 때문에 클리블랜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은 딜을 단행했고, 디안드레 헌터가 가세한 상황에서
보스턴 셀틱스와 맞붙는 모습을 빨리 보고 싶습니다.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때 가장 큰 승자는 저는 클리블랜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애틀란타가 또 한 번 트레이드를 단행했습니다. 클리퍼스가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와 2라운드 픽 3장을 받아왔고요. 애틀란타는 테런스 맨과 본즈 하일랜드를 받아왔습니다.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좀 아쉽죠. 왜냐하면 보그단 보그다노비치의 가치가 지금 최저점입니다. 올림픽 다녀올 때마다 보그단이 항상 체력적인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올 시즌에 완전히 슈팅이 고장났어요. TS부터 해가지고 그냥 다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가치가 최저점일 때 팔아버려서 애틀란타 입장에서는 장사를 엄청나게 잘했다고 볼 수는 없고, 반대로 클리퍼스는 테런스 맨 클리퍼스에서 일단 답보 상태였어요. 발전이 없었고 나이도 이제 30살이 다 돼갑니다. 그리고 뛸 수 있는 그런 시간 자체, 기회 자체가 이제 많지 않았어요. 카와이 레너드가 왔죠. 데릭 존스 주니어가 테런스 맨보다 잘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맨은 자리가 없었고, 본즈 아일랜드는 로테이션 아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클리퍼스가 거의 뛸 수 없는 2명을 상대로 보그다노비치를 데려왔고,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3장까지 뜯어왔다면 이거는 클리퍼스가 더 나은 거래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저 2라운드 픽 3장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니까 2025년 미네소타 픽, 그리고 2026년 멤피스 픽, 그리고 이거는 43에서 60번까지는 보호고요. 여기에 2027년 클리퍼스 자체 픽까지 이렇게 3장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자, 보그다노비치는 클리퍼스의 핵심 6맨으로 활약을 하겠죠. 6맨 아니면 7스맨으로 뛰게 될 예정이고, 자, 애틀란타는 이번 시즌 성적이 사실상 좋은 승률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테런스 맨과 본즈 아일랜드 모두에게 그냥 적당히 기회 주면서 이번 시즌을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 클리퍼스가 미러키 벅스와 다시 한번 거래를 성사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트레이드를 왜 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미러키와 클리퍼스가 선수를 맞바꿨어요. 케빈 포터 주니어와 마존 보챔프입니다. 저는 글쎄요, 클리퍼스가 2라운드 픽이라도 받아오지 않을까 했는데, 지금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냥 1대1인 것 같고요. 케빈 포터 주니어를 내보낸 건 미러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클리퍼스 입장에서는 보그단 보그다노비치가 물론 백업 볼핸들러를 할 수 있지만 포터 주니어는 명백하게 롤이 다른데 왜 보냈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마존 보챔프는 완전히 미러키에서 실패한 유망주예요. 그리고 보챔프가 지금 클리퍼스 와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출전 시간을 보챔프에게 줄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그렇다면 포터 주니어의 스팟이 날아간 거거든요. 근데 포터 주니어는 제임스 하든이 쉴 때 물론 답답하게 공격을 전개할 때도 있지만 제임스 하든의 백업으로 쓰기에는 용이한 선수입니다. 그런데 이 포터 주니어를 내보낸 그 이유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보챔프는 클리퍼스에서 출전 시간을 받기 어렵고, 미러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데미안 릴라드의 백업이잖아요. 릴라드의 백업으로서 포터 주니어는 충분히 좋은 활약 펼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러키는 어떤 식으로든 샷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득점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합니다. 포터 주니어는 1번과 2번을 다 볼 수 있는 자원이기 때문에 릴라드의 백업으로 쓰기에 저는 대단히 좋은 영입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워싱턴과 멤피스, 세크라멘토의 삼각 딜이 있었습니다. 자, 마커스 스마트 워싱턴으로 갔어요. 콜비 존스, 알렉스 렌, 세크라멘토 선수입니다. 그리고 2025년 1라운드 픽은 마커스 스마트에 붙여서 준 거예요. 멤피스가. 스마트 처리하는데 1라운드 픽 쓴 겁니다. 그러니까 스마트가 지금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리고 멤피스는 마빈 베글리와 그리고 자니 데이비스 플러스 2라운드 픽 2장을 받아왔고, 세크라멘토는 제이크 라라비아를 데려왔습니다. 콜비 존스와 알렉스 렌, 그 다음에 2라운드 픽 2장으로 라라비아를 데려온 셈인데, 스마트가 이렇게 가치가 정말 낮아질지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멤피스는 케빈 듀란트 영입을 문의했었는데 듀란트가 싫다고 했대요. 스마트, 그 다음에 브랜든 클락, 루크 캐너드, 이 3명 중에 한두 명은 내보냈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시즌 때 자렌 잭슨 주니어의 맥스 계약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의 금액이 빠지는 건 멤피스의 샐러리 디자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고요. 자, 불과 몇 년 전까지 올해 수비수상을 받았던 가드 출신인데 스마트가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멤피스가 받아온 선수는 마빈 베글리와 저니 데이비스 2라운드 픽 2장인데 사실 2명 다 쓸 수는 없습니다. 베글리는 현재 부상 중이고 저니 데이비스는 실패한 유망주예요. 그래서 스마트를 내보내면서 샐러리를 더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이 세크라멘토는 콜비 존스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고, 알렉스 렌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세크라멘토가 워싱턴으로부터 요나스 발렌슈나스를 데려왔잖아요. 그래서 알렉스 렌은 설 자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이크 라라비아를 데려왔는데, 이 라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뭐 당장 올 시즌에 좋은 활약 펼칠 수가 있는 선수입니다. 왜냐하면 세크라멘토의 가장 큰 문제는 백업이에요. 왜냐하면 말링 몽크까지 주전으로 뛰면서 핵심 벤치 득점원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라라비아가 올 시즌에 크게 성장했거든요. 라라비아는 충분히 세크라멘토에서 세컨 유닛으로 활약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살펴보니까 이 선수 같은 경우에는 RFA를 거절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UFA, 완전히 비제한 자유계약 선수가 아니라 자유계약 선수, 완전한 자유계약 선수가 됐는데, 그런데 이제 그 권한을 멤피스가 이관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5밀 이상을 줄 수가 없습니다. 5밀 이상을 오퍼할 수가 없어요. 대신 다른 팀에서 더 큰 금액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라라비아는 사실상 다음 시즌에 팀을 떠나게 되죠. 왜냐하면 그 돈 받고 뛰진 않을 거니까. 그래서 라라비아는 반년 렌탈로 세크라멘토가 데려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라라비아를 데려오는데 2라운드 픽만 쓰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라라비아는 젊고 올 시즌 어느 정도 껍질을 깨고 나왔기 때문에 가치가 제법 괜찮은 선수란 말이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시즌 끝나고 팀을 옮길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다른 팀에서 5밀 이상을 제시해서 데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세크라멘토가 반년 렌탈을 감수하고 라라비아를 데려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또 워낙 세크라멘토가 이런 트레이드나 혹은 픽 장사를 그렇게 잘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라라비아가 온 것만으로도 세크라멘토의 벤치에 당장 올 시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트로이트 피스톤스와 유타 재즈가 또 소소한 딜을 단행했습니다. 데니 슈로더가 유타 재즈로 트레이드가 됐었잖아요. 네, 그런데 디트로이트로 가게 됐습니다. 데니 슈로더는 디트로이트에서 제법 많이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이든 아이비가 빠지면서 메인 볼핸들러, 헤비 볼핸들러 역할을 할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았어요. 케이드 커닝햄에 대한 부담이 컸습니다. 자, 그러면서 데니 슈로더를 데려오게 됐고, 유타는 KJ 마틴, 케넨 마틴의 아들이죠. 그 다음에 조시 리찰리슨, 그리고 2028년 2라운드 픽을 받아오게 됐습니다. 자, 데니 슈로더는 진짜 이번 시즌 팀을 많이 옮겼습니다. 브루클린으로 시작해서 골든스테이트, 그 다음에 유타 재즈 잠깐 거쳤다가 디트로이트로 왔죠. 유타 재즈 잠깐 거친 거는 러셀 웨스트브룩이 2번을 거쳤고, 슈로더도 또 한 번 정거장으로 활용을 하게 됐습니다. 자, 데니 슈로더가 오면서 웬델 무어 주니어가 웨이브가 됐는데 굉장히 또 젊은 선수로서 또 기대를 받았습니다만, 결국에는 공격력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슈로더가 왔고 웬델 무어 주니어는 아주 훌륭한 수비수였습니다만 결국 웨이브가 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워싱턴 위저즈와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입니다. 자, 워싱턴이 받는 선수는 레지 잭슨, 그리고 2026년 1라운드 픽 한 장입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는 그 대가로 자레드 버틀러, 대학 때 진짜 잘했던 선수인데 프로 와서는 뭐 그럭저럭 그냥저냥 벤치 멤버가 돼버렸죠. 그리고 2라운드 픽 총 4장을 받아왔는데, 야, 레지 잭슨과 2026년 1라운드 픽 한 장이면 워싱턴이 대박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2026년 1라운드 픽 한 장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 그리고 휴스턴 로켓츠, 그리고 LA 클리퍼스 셋 중에 제일 낮은 드래프트 픽을 가져가는 거예요. 제일 낮은 순번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6에서 30순위더라고요. 1라운드 픽이긴 한데 저 뒤쪽에 있는 거죠. 26에서 한 30순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무늬만 1라운드 픽 한 장이고, 물론 26순위 이후도 1라운드 픽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2026년 1라운드 픽 저 한 장과 이렇게 많은 2라운드 픽 4장을 바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워싱턴 위저즈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드를 치르기 전까지 총 2라운드 픽이 19장 있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2라운드 픽을 엄청나게 쟁여놓은 거야. 그런데 이 19장 가운데 4장을 쓰면서 2026년 1라운드 픽 한 장을 받아오게 된 거죠.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워싱턴 위저즈의 2라운드 픽은 총 15장이 되고, 그 다음에 1라운드 픽 저 한 장은 26이 바깥이지만 그래도 1라운드에서 지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었다는 것 자체가 일단 워싱턴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죠. 선수의 이런 교환은 뭐 큰 가치를 지니기는 좀 어려운 딜이었고, 그냥 1라운드 픽 한 장이랑 2라운드 픽 4장이랑 바꿨다. 그런데 워싱턴은 4장을 바꿔 먹어도 15장이 남았고, 그리고 필리도 저 1라운드 픽 한 장이 26순위 바깥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크게 부담이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트레이드 시장에서 움직이지 않은 팀들이 있었어요. 총 4개였습니다.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그 다음에 올랜도 매직,
그런데 올랜도 매직은 2년 연속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미네소타 팀볼브즈, 덴버 너게츠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올랜도 매직은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올 시즌 올랜도 매직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완전히 자빠지고 있습니다. 고꾸라지고 있어요.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수비? 아닙니다. 공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자산들을 데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동 포지션에 겹치는 선수들이 백코트에 너무 많아요. 뭐 젯 하워드도 있고, 앤서니 블랙도 있고, 콜 앤서니도 있고, 뭐 제일런 석스도 있고, 켄타베스 칼드웰 포프도 있고,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시즌 연속 움직이지 않았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올랜도 매직이 지난해 여름에 어마어마한 돈을 썼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집토끼를 잡고 연장 계약을 맺었어요. 하지만 현재까지 시즌이 이렇다면 분명히 미드 시즌 트레이드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올랜도 매직은 좀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포틀랜드는 앰퍼니 사이먼스나 혹은 제라미 그랜트를 내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최근 10경기 9승 1패잖아요. 그래서 포틀랜드 구단 수뇌부에서 우리 한번 이 멤버대로 조금 더 달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면 리빌딩이 아니잖아요. 앰퍼니 사이먼스, 제라미 그랜트, 뭐 디안드레 에이튼, 자 이런 베테랑들이 있기 때문에 베테랑들과 신예들 스쿠 앤더슨, 쉐이든 샤프, 그 다음에 도노반 클링언, 자 이런 선수들 키우면서 같이 한번 도모해보자, 이런 플랜이 아니었나 싶고, 미네소타와 덴버는 트레이드를 하고 싶지만 자산이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조용히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굉장히 조용했지만 반드시 또 짚고 가야 되는 그런 딜들을 전부 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 트레이드 데드라인 동안 많은 분들께서 또 저희 채널을 찾아주시고 또 좋은 의견을 많이 내주셨는데 그 성원에 또 보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아웃 시장이 남아있잖아요. 네, 바이아웃 시장도 함께 주목하시면서 이번 주 일요일에 루카 돈치치의 레이커스 데뷔전, 앤서니 데이비스의 댈러스 데뷔전이 동시에 열립니다. 그것도 새벽 5시, 6시. 네, 저희 조코피TV가 그 두 경기 전부 다 스튜디오에서 다룰 예정이니까요. 많이들 들어오셔서 함께 호흡하시죠. 자, 이상 네, 트레이드 데드라인의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저희 채널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그리고 구독도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고생해 주셔서 제가 더 힘이 날 수 있었고요. 또 이제 남은 후반기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